지금부터 제229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와 규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임재준 이던법률사무소 대표님 되시고요. 임 대표님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현재 역임을 하고 계시고, 또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김인교수,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 분야에서 지금 법률 쪽으로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또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훌륭한 전문가시죠. 오늘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와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는 다 해주셔서 제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 산업의 개요와 대표적인 규제인 인허가 제도,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산업 개요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높은 성장성을 지닌 미래 유망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전통적인 특징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이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공익성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2019년도에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 제품과 같은 이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인허가라든지 규제적인 측면을 이제 디지털의 특성에 맞게 하는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 법이고요. 이처럼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런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의료기기 산업에서 인허가 때문에 되게 속이 탄다. 한국의 인허가 제도가 결코 쉽지 않고 난이도가 너무 있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건강보험을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시장에 진출해서 물건을 못 팔고 있다. 또 이러한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료기기 비즈니스가 이런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규제에 대한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반 비즈니스의 사업화 과정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한 이제 VC의 벤처 투자 업계에 계신 분이 정리한 것을 제가 좀 차용을 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람, 시간, 돈이라는 이 리소스를 투입해서 기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R&D를 하고 R&D에서 만든 시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양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을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유통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가 바로 식약처 인허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제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식약처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에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 첫 번째 요건이 안전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나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유효성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이제 다들 좋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것인지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규제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규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일반인들의 그런 전문성의 차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의료기기라든지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보 비대칭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자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보험의 논리로 우리가 해소를 하겠다. 즉 일반인들은 우리 보험사에 보험금을 다들 납입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 선생님과 협상을 해서 뭐 감기 진료는 얼마, 어떤 수술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 협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보험 논리는 국가마다는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이 발달된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 체계가 있고, 또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 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료기기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R&D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인허가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넘어서야 비로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개발 의료기기의 사업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쭉 풀어보면 첫 번째는 R&D입니다. R&D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약처 인허가 단계, 레귤레토리 이슈가 있고요. 식약처 인허가 끝난 다음에는 건강보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R&D를 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떻게 하면 허가를 쉽게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뭐 이거 편의상 스트래티지 A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이게 몇 등급인지, 그리고 비교 가능한 동등 제품이 있는지, 뭐 임상시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허가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인허가 이후에는 이 건강보험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스트래티지 B인데요. 개발된 제품이 이게 장비인지 아니면 별도 산정이 가능한 치료재료인지, 그 다음에 개발된 제품을 사용한 행위는 어떤 행위가 정의가 되는지, 기존 보험 코드로서 그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를 위한 임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인허가와 건강보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인허가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최적의 임상 근거를 또 창출을 해야 됩니다. 임상 근거를 창출해서 내 제품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임상 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임상 시험을 한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식약처를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보험 당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그런 최적의 임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D를 하는 단계부터 스트래티지 A, B, C를 다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뭐 사업적 접근인데, 이 접근도 결국 의학적 가치, 의료기기는 본질적으로 의학적 가치가 있어야 제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치는 이게 만약에 병원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대부분 병원에 사용되는 제품이죠. 결국 이 병원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 직접적 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는 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비로소 영업, 마케팅,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허가 절차 흐름도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인데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일단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때는 이제 의료기기,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이 과연 의료기기 품목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를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허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의료기기 해당 여부입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보시면 여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정의를 왼쪽에 제가 적어뒀고요. 최근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오른쪽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상 정의를 보시면 뭐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와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서 뭐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등등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크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대동소이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 따라서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료기기나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국 등급을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기법상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굉장히 낮은 의료기기를 말하고 있고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조금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등도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해서 쭉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급 및 품목 고시라고 해가지고 식약처가 별도 고시를 내고 있고 내가 개발한 의료기기가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면 이게 2등급이다,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결정이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이제 주된 기능에 따라서 사용 목적별로 잠재적 위해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대상 환자 또는 질환이 뭐 위독 치명적인 상황인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그리고 치료 검사에 쓰이는 건지 임상적 관리 유도에 쓰이는 건지 단순 정보 제공과 관리에 쓰이는 건지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을 계산을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된 표에 따라서 뭐 해당 제품의 성능 저하 및 오작동식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뭐 가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의 이런 등급은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제품이 어느 등급에 있느냐 아무래도 그 위해도가 높은 그 4등급에 해당할수록 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기는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2등급 아니면 3등급 의료기기였습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상시험이 필요하냐 아니냐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꽤 소요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문서 심사라고 해서 이 기술문서 심사를 의뢰받아서 식약처나 식약처 지정한 곳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하기 전에 임상시험 계획 사전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받고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임상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허가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이 필요가 없는 정말 기존에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 임상시험 진행 없이 동등성 비교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인지가 아주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임상시험 진행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뭐 기본적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부터 임상시험 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각의 이제 주요 제품 대표적인 제품 특징별로 어떻게 하면 임상시험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잘 찾으셔서 우리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의 임상시험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아주 의료기기법의 정의에 따라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뭐 오작동했을 때 환자에게 뭔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기기로서 관리를 해야겠죠.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으로서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등 비교, 동등한 이미 허가받은 동등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동등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렇게 판단 기준을 표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사용 목적이 동일한가 다르면 이제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사용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 분석을 위한 입력 정보도 동일해야 동일 제품이 될 수 있고 학습 방식도 동일해야 되고 알고리즘 구현의 필수 기술 요소 동일해야 되고 훈련 데이터셋도 동일해야 되고 출력 정보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해야 동등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동등 제품으로서 임상시험 없이 허가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제도는 지금 요 표에서 보시면 뭐 행위, 약제, 치료 재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료 재료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은 약제와 의료 행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약제, 우리가 뭐 먹는 약, 주사제 이거를 이제 보험을 해주는 제품별로 보험을 해주는 이 약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행위,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진이 하나하나 환자에게 하는 진료 행위, 치료 행위, 수술 행위 이 행위마다 금액을 선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의사의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산정을 하는데 진료 비료에서 보시면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가 있죠. 즉 의료기기는 이 행위에서 장비비나 또는 재료비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로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행위 내에 있는 재료비가 지나치게 금액이 커서 행위의 뭐 전체 절반을 차지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적으로 이 행위에서 별도로 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치료 재료로서 별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재료가 별도로 빠져 있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대부분 행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자체가 보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행위다 보니까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의사의 어떠한 행위로서 사용될까, 어떤 진료행위 또는 치료행위로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정의와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의료행위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의료행위 부분은 법에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급여 대상이 쭉 리스트가 있겠죠. 쭉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다 급여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 목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급여 목록이 있고 그러면 세상에 없던 의료기기인데 비급여에도 없고 급여 목록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도 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비록 쓸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또는 건강보험공단에게 그 비용을 병원이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약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은 기본적으로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만 심평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비급여로 팔릴 수 있고요. 비급여로 팔리지만 급여에 리스트업 된 것만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행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까지도 심평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단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규정을 이게 표에 제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제외한 모든 것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별표 2에 보시면 비급여 대상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카테고리를 좀 해보면 뭐 단순한 피로, 권태, 주근깨, 뭐 모반, 사마귀, 어드름과 같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곳에 사용되는 행위나 이런 치료 재료 같은 행위 같은 경우가 비급여로 다 풀려 있고요. 또 하나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같은 미용 성형 목적, 즉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라 미용 성형에 사용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비급여 항목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호를 보시면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이 항목 조항을 근거로 비급여로 풀려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진료로서 사용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수 접종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면 다 비급여로 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병상료,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치과 보철 같은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급여로 풀려 있고요. 그 외에도 항방 생약 제재 같은 이런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급여 대상도 있고 실무적으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 대상도 있는데 이 두 곳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만약에 새롭게 개발한 의료기기가 창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급여와 비급여 아무것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요. 이거를 뭐 강학적으로는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이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임의 비급여를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까지 사건이 올라갔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의 비급여, 법에 근거가 없는 비급여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돈을 받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비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진료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고 의학적 필요성도 인정되고 충분한 설명과 가입자 동의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이 임의 비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조건은 병원에서 그 증명을 다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뭐 이런 판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허용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임의 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허가받은 거는 식약처 힘든 관문을 넘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급여든 비급여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차, 보험 등재 절차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정리해 보면 식약처 인허가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히라, 심평원이죠.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급여 등재 여부 확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심플하게 얘기만 드리면 내 제품을 사용한 의료 행위가 기존의 보험 급여나 비급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급여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급여 코드를 사용하면 되고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라고 결정을 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흔히 네카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그러면 과연 새로운 급여 코드나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줄 정도의 보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고 이 검토를 거쳐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4단계 심평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코드를 만들 때 이걸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급여로 한다면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다 끝이 나야 정식 급여로 등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쉽지 않은 만큼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다면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산업입니다. 자, 2단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이 진료 행위에 아까 행위 급여라고 했죠. 행위 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료 행위를 신청한 진료 행위에 대한 급여 코드나 비급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평원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급여 코드, 비급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여기 뭐 규정에도 있듯이 심평원에서 신청 행위와 기존 급여 코드, 비급여 코드의 사용 대상, 사용 목적, 방법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는 사용 대상과 목적, 방법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요. 사용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면 보통 다른 행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면 정말 다른 거죠. 이 코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항상 애매한 것이 사용 대상과 목적은 동일한데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방법적 차이가 형격히 큰 경우에는 보통 이거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기존 코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이 방법적 차이가 아주 뭐 미세한 그런 차이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적 차이는 기존 코드를 사용하면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급여나 비급여 코드와 대상 목적 방법이 유사하면 해당 급여 코드나 비급여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기존 기술 결정을 내리게 되고 대상 목적 방법이 유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코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즉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시면 뭐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뷰노의 사례인데요. 왼쪽은 뷰노에서 이제 왼손 수골 영상을 엑셀을 촬영해서 뼈 나이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 수골 영상 촬영이 과연 이게 기존 기술이냐 아니냐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존 급여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왜냐하면 기존에도 엑스레이 왼손 수글 영상을 찍어가지고 뼈 나이를 사람이 계산하던 것이 있는데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야 되고 그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AI가 한번 판독해주고 사람이 AI 결과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 수글 영상 촬영과 동일하다. 그래서 기존 급여를 청구하시면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뷰노메드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3차원 MRI 촬영 판독 행위와 같은 거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 3차원 MRI 판독과 그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기존 기술 결정이 났던 사례입니다. 기존 기술 결정이 나면 2단계에서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2단계에서 끝이 나고 3단계로 안 넘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보험급여나 비급여 코드 기준에 있던 걸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 즉 이거 급여 코드나 비급여 코드가 없습니다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3단계 신의료 기술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이제 의료 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건강보험 체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코드가 만들어지면 전 국민에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카의 신의료 기술 평가는 정말 보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방식도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이라고 해서 뭐 한두 편의 논문이 아니라 직접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네카 다 문헌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보편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료 기술 평가를 선정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소위 중간적 제도,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 진입을 신의료 기술 평가 통과 전이라도 시장 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임상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중간적 제도를 마련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신의료 기술 평가 이후에 혁신의료 기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이후에 신의료 기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복지부에서 고시를 다 내 가지고 딱 그 정해진 사용 대상, 목적, 방법으로 사용해야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성은 인정되지만 뭐 유효성 인정 안 되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다만 높은 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술로 또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기도 하는데 똑같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가지고 혁신 의료기술로 된 것은 사용 대상, 목적, 방법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개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은 사용을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만약에 신의료기술 평가, 네카에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거나 또는 이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뭐 평가 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단계는 뭐 거치지 않지만 평가 유예 된 경우 이제 4단계 다시 심평으로 넘어가서 이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드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이게 과연 비급여로 하는 것이 비급여로 해야 되냐, 급여로 해야 되냐, 급여로 한다면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요 표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고 뭐 경제성 평가하고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4단계로 종합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안전성, 유효성 확인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네카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편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2단계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3단계에서는 경제성, 즉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로 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행위가 환자들에게 좋다, 유효하다만 해서는 급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이걸 보건경제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좋다라는 그 경제적 효과 대비 투입되는 보험료의 금액이 작아야 급여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투입되는 그런 기대 효과보다 보험료가 너무 클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이제 선별급여라고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다소 높은 그런 이제 급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 등재 절차까지 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1단계부터 보험 등재 절차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뭐 의료기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규율하는 법도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뭐 심평원이 이제 관장하는 2단계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이, 그리고 3단계 넥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R&D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허가와 보험, 이 절차까지도 충분히 규제를 이해하시고 연구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 진입에 이제 R&D 개발, R&D 이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자원이라든지 리소스는 또 얼마가 더 필요할까, 이런 것을 철저히 계산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뷰노의 디카스 사례고요. 뷰노의 디카스는 이제 2022년 5월 18일, 벌써 이제 한 3년 가까이 돼가는데, 인공지능 의료기기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지정이 돼서 별도 비급여 청구가 허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일반병동 입원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용 대상은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고요. 환자의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AI가 알려주는 것이고, 방법은 EMR 입력된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심정지 발생 위험을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병동별로 입원 환자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게 되고,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 대응을 해서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개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병동에 환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의료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일이 다 붙어가지고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병동 케어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런 이제 알람을 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지만 아주 낮은 정확도와 오경보로 인해서 알람 피로도가 증가되고 알람 울려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병동에서 이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사람보다는 훨씬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추론을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활력 징후만으로도 개별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다음에 이제 뷰노의 디카스 제품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논문보다 훨씬 더 논문이 많아졌을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한 2년 전에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로 생각되고요. 결국 이제 이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주는 점수, 이 심정지 발생 위험 점수에 대한 이 유효성, 이걸 믿고 행동해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의료진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뷰노에서는 계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 가치를 입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카 3단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로 선정이 돼서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사업화 사례는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개발 의료기기 사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R&D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내가 개발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면 이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임상시험이 필요한가, 그에 따라서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고요. 인허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험 단계에 가서도 내 제품, 내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는 이 의료 기술,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의료 행위의 사용 대상과 목적,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기존의 보험급여나 비급여 코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코드를 준용하는 게 사업화가 잘 될지, 아니면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임상근거, 최적의 임상근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진행을 해서 근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 스트래티지 ABC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기획 단계부터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어프로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생략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원래 2년입니다. 최초 이제 유예 기간이 2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이 끝날 때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의료 기술 평가가 또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이제 합계 한 3년 정도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최근 올해 3월에 복지부가 또 제도를 개선을 해서 1회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2 플러스 연장이 된다면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한 5년 정도까지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임상 근거를 충분히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혁신 의료 기술과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중에서 어떤 트랙이 회사에게 유리한지요? 그리고 더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제도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좀 특성이 있고 일단 평가 유예는 요건 자체가 딱 정해져 있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분류돼야 되고 뭐 시약처 확증 임상 시험을 거치든지 비교 임상 문헌이 있든지 이런 요건이 있어서 요건이 있는 것이고 혁신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이 딱 특정돼 있기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의료기술 중에 잠재성은 높은데 유효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기술이 다소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 어디 쪽에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AI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그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제도는 이제 아까 2단계 심평원에서 기존 급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는 그 단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해서 아예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AI 의료기기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기존 기술인데 이제 좀 신의료 기술로 좀 봐줘서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 제도다 보니까 뭐 비급여 상한이 있거나 이런 제한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한 제한이 없는 평가 유예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평가 유예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를 통해서 혁신의료 기술로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기술로 평가되었으나 사실상 기존 기술보다 유효성이 뛰어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급여 수가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기존 기술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험급여 코드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급여 코드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병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씀으로써 훨씬 더 임상적 유효성이 올라가는데 금액이 똑같은 부분이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심평원에 이제 가치 조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급여 금액을 올려달라라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거를 인정받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 진입 단계에서 인정받기는 좀 어렵고요. 임상 근거를 굉장히 충분히 축적을 하고 이게 얼마나 더 좋은 건지를 그 수치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축적한 다음에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임재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